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남자와 믿는 남자죠. 강도현은 후자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26살에 경찰이 되어 15년을 형사로 일했던 도현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봐왔죠. 배신, 거짓말, 탐욕. 사람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들을 매일같이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가족만큼은 의심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가족은 그의 안식처였고 유일한 안전지대였으니까요. 42살의 도현은 지금 보안업체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사무실을 차려 CCTV 설치며 경비 시스템 관리 같은 일을 하죠. 수입은 형사 시절보다 나았고 무엇보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게 도현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내 이유나는 38살이에요. 미술을 전공했던 유나는 동네에 있는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의 유나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학부모들도 유나를 좋아했어요. 친절하고 성실한 선생님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리고 7살 아들 하준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하준이는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매일 저녁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달려와 도현의 다리를 와락 껴안곤 했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 그래, 우리 아들 최고네. 도현은 하준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주말이면 세 식구는 가까운 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도현은 가끔 생각했죠. 15년간 형사 생활을 하며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가 이 순간들을 위한 대가였다고 말입니다. 유나는 저녁마다 식탁에 따뜻한 국과 반찬을 올려놓았고 도현은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준이는 밥알을 흘리며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렇게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도현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평화에는 균열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도현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미세해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유나가 휴대폰을 볼 때 살짝 몸을 돌리는 것, 전화가 오면 거실을 나가 통화하는 것, 학원 일이 늦게 끝난다며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하지만 도현은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형사 시절 수없이 봤던 불륜 사건들의 징후와 똑같았지만 도현은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 응, 학부모 상담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알았어. 조심히 와. 도현은 그렇게 대답했죠. 의심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만큼은 자신의 형사 본능을 작동시키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순수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것도 아무런 악의 없이 천진난만하게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도현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나는 아직 학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준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죠. 도현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준아, 오늘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준이가 블록을 쌓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죠. 아빠, 근데 엄마 아저씨가 엄마를 계속 아프게 했어. 도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저씨? 아프게? 도현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하준아,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누구? 응, 엄마 친구. 민혁 아저씨. 하준이는 여전히 블록을 쌓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7살 아이에게 그건 그저 본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었죠. 하지만 도현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민혁? 엄마 친구? 아프게? 하준아, 그 아저씨를 어디서 봤어? 도현은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준이를 놀라게 하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저번에 엄마 따라갔을 때 엄마가 아저씨 집에 간다고 했어. 나도 같이 갔는데 아저씨가 문 열어줬어. 하준이는 파란색 블록을 빨간색 블록 위에 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엄마한테 막 이상한 짓 했어. 엄마를 막 밀고 그러더니 엄마가 아파서 소리 질렀어. 나는 무서워서 거실에 있었어. 도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 현장을 봤고 온갖 끔찍한 진술을 들었지만 이 순간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자기 아들의 입에서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소리 질렀다고? 응.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근데 아저씨는 계속했어. 하준이는 여전히 천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이 아빠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도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형사로 일할 때 훈련받았던 모든 감정 조절 기술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지금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준이는 뭐 했어? 나는 텔레비전 봤어. 아저씨가 만화 틀어줬거든. 근데 중간에 엄마 소리가 들려서 무서웠어. 하준이가 블록 탑을 완성하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느꼈어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말이죠. 도현은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를 움켜쥐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죠. 아니야. 오해일 거야. 하준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형사의 본능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7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그 나이 아이들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요. 도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도 힘들었어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유나가 받았어요. 여보, 왜? 지금 어디야? 학원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죠. 도현은 이를 악물었어요. 아니, 그냥. 언제 와? 1시간 후에. 오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현은 다시 거울을 봤어요. 15년간 형사로 일하며 잠들어 있던 본능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분석력, 증거를 찾아내는 집념, 범인을 추적하는 집요함이 다시 살아났죠. 도현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도현은 아들 옆에 앉아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그 민혁 아저씨 또 본 적 있어?
응, 한두 번 더. 엄마가 학원 끝나고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아저씨 차에 타더라. 나도 뒤에 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도현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날 밤 유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현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웃으며 저녁 식사를 했고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눴죠.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형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말이죠.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도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유나에게 키스하고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도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형사 강도현이 돌아온 거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 한 명을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김태수, 35살의 베테랑 보안 전문가였어요. 전직 정보통신팀 출신으로 CCTV이며 위치 추적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선 최고였죠. 태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아챘어요. 사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말이죠.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인 일인데. 도움이 필요해. 비밀 엄수 가능하지? 당연하죠. 말씀하십시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죠. 내 아내 동선 추적 좀 해줘. 최근 한 달간. 태수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이 업계에선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 번호만 주시면 됩니다. 도현은 유나의 번호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통신사 협력으로 기지국 위치 기록을 확보하고 유나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를 뽑아냈어요. 2시간 후 태수가 프린트된 자료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나왔습니다. 도현은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죠. 최근 한 달간 유나의 동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학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곳이었어요. 한 아파트 단지였죠. 정확히는 그 단지의 특정 동, 특정 호수 근처였습니다. 이 주소 조회 가능해? 이미 했습니다. 명의자는 최민혁 36살 외국계 회사 과장입니다. 최민혁. 하준이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도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이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고요. 태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모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인데요. 같은 날짜에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어요. 형사로 일할 때 수없이 봤던 패턴이었습니다. 불륜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학원 CCTV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학원 원장님께 협조 요청해서 받아냈어요. 태수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틀었습니다. 학원 주차장 CCTV 영상이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화요일 저녁 8시였습니다. 유나가 학원 건물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자기 차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쪽으로 걸어갔죠. 차 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남자의 실루엣은 뚜렷했어요. 유나가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죠.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통화 기록은? 통신사 협조로 최근 한 달 통화 내역 뽑았습니다.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도현은 천천히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번호 하나를 말입니다. 이 번호 주인 확인됐어? 네. 최민영 명의입니다. 빙고였습니다. 통화 시간도 의미심장했어요. 대부분 낮 시간대, 도현이 일하는 시간이었죠. 통화 시간도 길었습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도 넘었어요. 도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아니, 넘쳤습니다. 위치 기록, 블랙박스, CCTV, 통화 내역.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내 이유나와 최민혁의 불륜 관계.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고마워, 태수야.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최민혁이란 놈 신상정보 전부 뽑아줘. 직장, 집 주소, 가족관계, 재산, 모든 것. 알겠습니다. 태수가 나가고 도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증거 자료들을 내려다봤어요. 15년 형사생활 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도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강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좋아. 증거는 확보했어. 이제 다음 단계야. 형사 강도현의 추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작정이었죠. 때로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순수한 눈으로 본 진실을 크레파스로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죠. 그날 저녁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학원에 있었고 하준이는 베이비시터와 함께 있었어요. 도현이 현관문을 열자 하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미술 숙제했어.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뭐 그렸는데? 도현은 억지로 웃으며 하준이를 안아올렸습니다. 요즘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증거 자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거실에 있어. 아빠 보여줄게. 하준이가 도현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스케치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심코 그림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침대가 있었어요. 침대 위에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긴 머리의 여자, 한 명은 짧은 머리의 남자였죠. 여자의 얼굴에서 파란색 물방울들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 자신이었죠. 아이의 입 위에는 검은색으로 크게 X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쉿. 도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형사 시절 아동 성범죄 사건을 맡았을 때 본 그림들과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목격한 것을, 경험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죠.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입니다. 하준아, 이게 뭐야?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저씨랑 엄마. 아저씨 집에서 본 거야. 하준이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왜 울고 있어? 아저씨가 자꾸 아프게 해서.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도현은 무릎을 꿇고 하준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준아, 이 X 표시는 뭐야? 입에 있는 거. 아, 그거? 아저씨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비밀이래. 아빠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최민혁이란 놈이 자기 아들한테까지 비밀을 강요했다는 게 7살짜리 아이를 협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준이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구나. 응. 근데 아빠는 괜찮지? 아빠는 나쁜 사람 잡는 사람이잖아. 하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를 보는 순간 도현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아빠를 믿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을 잡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준아, 이 그림 아빠가 좀 가져가도 돼? 응, 아빠 주려고 그린 거야. 도현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림을 뜯어내지 않고 스케치북째로 가져갔어요. 증거로 쓸 수 있었으니까요. 하준이를 재운 후 도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그림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침대, 눈물, 아저씨, 그리고 비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그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세세하게 촬영했죠.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그림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지문이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 시절의 냉정함이 돌아오고 있었죠. 도현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하준이의 증언. 최민혁의 집에서 엄마와 아저씨를 목격했다는 진술. 둘째, 위치 추적 기록. 유나가 규칙적으로 최민혁의 집을 방문한 기록. 셋째, 블랙박스와 CCTV 영상. 유나가 최민혁의 차를 탄 장면. 넷째, 통화 내역. 빈번한 통화 기록. 다섯째, 하준이의 그림. 아이가 목격한 장면의 시각적 증거. 도현은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법정에 가져가도 될 만큼 충분했죠. 하지만 도현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잡는다. 도현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형사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최민혁이란 놈은 단순히 남의 아내를 탐한 게 아니었어요. 7살짜리 아이를 위협하고 그 아이 앞에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책상 서랍을 열어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 명함이었습니다. 형사 시절 자주 협업했던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도현은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강도현입니다. 오랜만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짜 형사는 짐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로만 말하죠. 도현은 지금까지 모은 정황 증거들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다음 날, 도현은 본격적인 미행에 나섰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겼어요. 지금은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화요일 저녁, 도현은 유나의 학원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차였고 도현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어요. 형사 시절 미행 기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말이죠. 저녁 8시 학원 불이 꺼졌습니다. 유나가 건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자기 차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 쪽으로 걸어갔죠. 차 문이 열렸고 남자가 내렸습니다. 최민혁이었어요. 키가 180cm 정도 되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한 놈이었어요. 당장 뛰어내려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죠. 유나가 차에 탔습니다. 민혁이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는 천천히 출발했어요. 도현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모텔 밀집 지역이 나타났어요. 민혁의 차는 한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로즈 모텔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도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나와 민혁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혁의 손이 유나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본 순간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아들을 낳고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일을 해야 했죠. 차에서 내려 모텔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건물 외벽에 CCTV가 보였어요. 주차장 입구에도 있었고 모텔 정문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휴대폰을 꺼내 CCTV 위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모텔 맞은편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명함을 내밀었죠. 실례합니다. 보안업체 대표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이 지역 CCTV 유지보수 맡고 있는데요. 저쪽 모텔 CCTV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아, 그건 모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걸로 알아요. 감사합니다. 도현은 편의점을 나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밤 11시쯤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와 민혁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잠깐 포옹을 나누더니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혁의 차가 먼저 출발했고 유나의 차가 뒤따랐죠. 도현은 유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혁의 차를 따라갔어요. 민혁의 집까지 따라가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판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집으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미 와서 자고 있었어요.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모텔 건물, CCTV 위치, 차량 번호판, 시간 기록. 모든 게 증거였죠. 다음 날, 도현은 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태수야, 이 모텔 CCTV 영상 확보 가능해? 합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경찰 영장이 있어야 하죠. 그럼 모텔 사장한테 직접 부탁하면? 그건 사장님이 직접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도현은 로즈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카운터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사장님이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도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인데요. 어젯밤 여기 들어온 차량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 차량이거든요. 모텔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고객 프라이버시가 있어서요. 도현은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딱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영상 복사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직접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모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도현을 안내했죠. 컴퓨터 화면에 어젯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후 8시 45분, 민혁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오후 11시 10분, 차가 나갔습니다. 정확히 2시간 25분이었죠. 도현은 휴대폰으로 화면을 촬영했습니다. 날짜, 시간,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모텔을 나와서 도현은 다시 태수를 찾았습니다. 태수야, 최민혁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보 가능해? 불법입니다, 사장님. 알아. 그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태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 다 올리잖아요. 도현은 무릎을 쳤습니다. 맞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죠. 도현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최민혁을 검색했어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죠. 민혁의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어젯밤 정확히 오후 9시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사진은 없었지만 위치 태그가 찍혀 있었어요. 로즈 모텔에서 3km 떨어진 식당이었습니다. 알리바이용 게시물이었죠. 도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설픈 수작이었어요. 형사 출신을 속이기엔 너무 허술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복수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요란한 고함도 격한 몸싸움도 없죠. 그저 차갑게 준비된 증거 뭉치 하나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도현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곤색 넥타이였어요. 형사 시절 법정에 설 때 입던 바로 그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도현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이미 모두 정리했어요. 지금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의 실현. 오전 10시, 도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정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형사 시절 여러 사건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오랜만입니다, 도현 씨.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도현은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을 열자 두툼한 파일이 나왔어요. 지난 2주일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들어있었죠. 이정훈 변호사는 천천히 파일을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위치 추적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캡처, 통화 내역, 하준이의 그림, 모텔 영상 캡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게시물 캡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 승소는 확실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 정도 증거면 5천만 원도 가능하죠.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인과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혼까지 생각하십니까? 도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유나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7년간 함께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준이 얼굴도 떠올랐죠. 일단 상간자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부인 문제는 그 후에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민혁 씨를 만나러 가시는 겁니까? 네. 변호사님도 함께 가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법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현이 운전했어요. 목적지는 최민혁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외국계 제약회사였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맺혔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15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얼굴이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현대적이고 깔끔해 보였죠. 도현과 이정훈 변호사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최민혁 과장님 찾아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대답이 왔는지 직원이 말했습니다. 1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최민혁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탐하고 자기 아들을 위협했던 그놈을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공간이 펼쳐졌어요. 칸막이로 나민 책상들, 컴퓨터 모니터들,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평범한 회사 풍경이었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최민혁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민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도현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민혁은 직감했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최민혁 씨죠? 저는 강도현입니다. 이유나의 남편이고요.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깔린 냉기를 민혁은 느꼈어요. 민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할까요? 민혁은 당황한 표우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민혁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쪽으로 오세요. 민혁이 안내한 곳은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이었지만 다행히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들어가자 민혁이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시죠. 도현이 먼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정훈 변호사도 옆에 앉았어요. 민혁은 맞은편에 앉았는데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천천히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민혁은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모텔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어요. 민혁의 차량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위치 추적 기록,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한 장 한 장이 민혁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건 제 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도현이 하준이의 그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침대, 눈물, 그리고 쉬시라는 글씨. 민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7살 아이한테 비밀을 강요했더군요. 그 아이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말입니다. 도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갑고 통제된 분노였죠. 이정훈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민혁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강도현 씨의 법률 대리인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이 증거들은 상간자 소송에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조용히 끝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혁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합의하시죠.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도현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정의는 때로 느리게 찾아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도 가장 정확하고 냉정한 방식으로 말이죠. 최민혁과의 대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혁은 합의를 거부했어요.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도현은 예상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란 게 때로는 이성을 마비시키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도현은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비된 증거 뭉치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어요. 위치 추적 기록, CCTV 영상, 통화 내역, 모텔 출입 기록, 하준이의 그림과 증언까지 빠진 게 하나도 없었죠. 법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변론 기일이 잡혔고 도현과 민혁은 법정에서 마주 앉았어요. 재판정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판사석 앞에 도현과 이정훈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반대편엔 민혁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민혁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살이 빠진 게 눈에 보였어요. 원고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준비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판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됐죠. 민혁의 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2시간 후 나오는 장면이 명확했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민혁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위치 기록과 CCTV가 완벽하게 일치했고 통화 내역까지 뒷받침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민혁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정합니다. 그 순간 도현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죠. 15년 형사 생활이 만들어낸 무감각함이었습니다. 그럼 하준이 증언도 청취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준이를 법정에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말했었죠. 아동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도현이 사준 옷이었죠. 하준이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아이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준이, 그림에 그린 아저씨가 저기 앉아있는 분 맞니? 하준이가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응. 민혁 아저씨. 그때 엄마가 아프다고 소리 질렀다고 했지? 응. 그만하라고도 했어. 근데 아저씨가 계속했어. 하준이의 순진한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죠.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피고 최민혁은 원고 강도현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도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판결문을 들었어요. 승소였습니다. 완벽한 승소였죠. 법정을 나오며 도현은 민혁과 스쳤습니다. 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도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죠. 형사는 증거로 말하지. 감정으론 안 움직여. 그리고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판결 이후 도현은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혁의 회사 인사팀에 판결문 사본을 보냈어요.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불륜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혁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했어요. 승진 누락의 타부서 발령이었죠.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도덕적 문제는 치명적이었으니까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 원장이 소문을 들었어요. 학부모와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장은 유나를 불러내고 통지를 했죠. 학원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랬어? 학원에 알린 거? 아니. 도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난 민혁 회사에만 판결문 보냈어. 학원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인데. 가족? 도현이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란 사람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 우리 아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해?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나를 지나쳐 방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혼 서류는 다음 주에 보내겠어. 하준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도현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흉터로 남습니다. 다만 그 흉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유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죠. 모든 증거가 도현 손에 있었고 법은 도현의 편이었으니까요. 하준이 양육권도 도현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했어요. 도현과 하준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엔 너무 많은 기억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작지만 아늑한 2층짜리 아파트였어요. 하준이 방은 햇살이 잘 드는 남쪽으로 정했죠. 아빠, 여기 좋다. 창문으로 놀이터가 보여. 하준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 엄마를 찾았지만 도현은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직접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죠. 회사 일도 안정됐습니다. 부사장이 잘 관리해줬고 도현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형사 시절의 냉정함은 여전했지만 하준이 앞에선 따뜻한 아빠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숙제 내주셨어. 무슨 숙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쓰기래. 그 사람이 왜 존경스러운지도 써야 돼. 도현은 미소 지으며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하준이는 누구 쓸 거야? 당연히 아빠지.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본 순간 도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분노가 이 순간 하나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하준이는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었습니다. 도현은 옆에 앉아 아들이 쓰는 걸 지켜봤어요. 하준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공책 위에 적혔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서 우리 아빠 강도현.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경찰 아저씨였대요. 지금은 회사 사장님이지만 여전히 나쁜 사람들을 혼내줍니다. 아빠는 무섭지만 나한테는 항상 다정해요.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준이가 글을 다 쓰고 도현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어때? 잘 썼지? 도현은 공책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는데 목이 메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들 앞에서 울면 안 됐으니까요. 잘 썼다. 우리 아들 최고야. 도현은 하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작은 몸이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거였죠.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밤 하준이를 재운 후 도현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도시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짝이고 있었죠. 도현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충격, 분노, 배신감, 그리고 복수.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나를 미워했고 민혁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정들이 많이 가라앉았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민혁은 대가를 치렀고 유나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졌어요. 도현은 원했던 걸 얻었습니다. 정의를 말이죠.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준이었어요. 아들이 여전히 자기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도현에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이정훈 변호사였습니다. 도현 씨, 민혁이 위자료 전액 송금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도현은 은행 어플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법이 정한 정의의 값이었죠. 하지만 도현은 그 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하준이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비밀을 강요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건 말이죠. 도현은 베란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준이 방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들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도현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건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죠. 형사들이 용의자를 호송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현은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렇게 자신도 한때는 범인을 잡았었다고. 증거를 모으고 추적하고 정의를 실현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사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의를 지켰어요. 다만 이번엔 자기 가족을 위해서였죠. 도현은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이 공책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펼쳐서 읽었습니다. 우리 아빠 강도현. 나쁜 사람 잡는 사람. 도현은 미소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형사 시절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준이를 지켜냈고 올바른 길을 보여줬죠. 도현은 불을 끄고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아침은 올 거예요. 하준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줘야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에겐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어요. 전직 형사 강도현의 복수는 냉정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아버지로서의 승리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름이나 장소는 모두 바꿨으니 양해해주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강민호라고 합니다. 작은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원두를 볶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죠. 사실 카페 운영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많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 났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박지현이라고 하는데 38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아이가 없어서 많이 속상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함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도 받고 한약도 먹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했는데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들이 아이 자랑할 때마다 괜히 주눅 들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눈치 보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이는 언제 생기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내와 사이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어요. 대화도 줄어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도 적어졌죠. 저는 카페 일에 더욱 매달렸고 아내는 병원 야근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로해줘야 할 시기에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이상했는데 뭔가 긴장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또 나쁜 검사 결과가 나온 건가 싶어서 걱정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나쁜 소식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임신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데 막상 들으니까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꿈인가 싶기도 하고 잘못 들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정말이야? 진짜 임신한 거야? 라고 다시 물어봤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왜인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10년 넘게 기다린 소식이었거든요. 아내를 꼭 안아주고 싶었는데 아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조심해야 해서 그래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런 아내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께도 바로 알려야지. 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손을 흔들며 아직은 말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더라고요. 초기라서 불안하다는 뜻인가 싶어서 저도 알았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는 아내의 표정이 기쁘다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기쁜 소식에 아내가 제일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했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일찍 알리면 안 좋다고 들었어라면서 계속 미루자고 했어요. 저도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핑계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이 붓고 표정도 어둡고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하시더니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커피를 만들면서 계속 그분을 보게 됐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혼자서 울먹이시기도 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한숨을 쉬시기도 하고요.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서 힘든 일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쓸쓸하게 웃으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혹시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커피를 다 드시고 계산할 때 손에 작은 쪽지를 슬쩍 쥐어주며 나가셨어요. 그때 자기 이름이 윤가영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쪽지를 바로 보지 않고 일단 주머니에 넣어뒀어요. 혹시 연락처나 감사 인사가 적힌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쪽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페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가영 씨가 준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아내의 임신, 당신 아이 맞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손이 덜덜 떨려서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쪽지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설마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영 씨는 정상적인 분 같았거든요. 표정도 진지했고 눈빛도 간절했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말을 했을까요? 혹시 정말 뭔가 아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불안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그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건 그냥 무시했을 텐데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할 때의 어색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시선을 피했을까요? 왜 부모님께 말하는 걸 미루자고 했을까요?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니 정말 최악이었죠.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더라고요. 여보, 오늘 어때? 몸은 괜찮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뭔가 보면 안 되는 걸 보고 있었던 건가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라고 하면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병원 같이 갈까? 혼자 다니지 말고라고 제안했는데 아내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당신도 바쁜데 뭘이라며 거절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라고 부드럽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강하게 거절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내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죠.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병원 동료들이랑 업무 이야기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업무 이야기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아내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는데 그날은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시러 갈 때도 심지어 양치질 할 때도 말이에요. 왜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녀? 라고 물어보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배터리가 충분해 보였거든요. 화면을 봤을 때 80% 이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새벽 2시쯤 잠깐 잠이 깼는데 침대 옆에 아내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누구랑 전화할 일이 있을까요? 응급실 근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개인적인 통화 같았어요. 통화하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좀 더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이었어요. 병원 동료나 상사와 통화할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 그것도 이성과 통화할 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0여 분 후에 아내가 침대로 돌아왔는데 저는 자는 척했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누우면서 휴대폰을 베개 밑에 넣더라고요. 평소엔 절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왜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기는 걸까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에 어젯밤에 병원에서 연락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아니, 왜? 라고 반문하더라고요. 새벽에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고 하니까 꿈꾼 거 아니야? 나 그런 전화 안 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 순간 가영 씨가 준 쪽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던 표정, 부모님께 알리는 걸 미루자는 말, 병원에 혼자 가겠다는 고집, 그리고 휴대폰을 계속 들고 다니는 모습까지.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고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가영 씨는 왜 그런 쪽지를 줬을까요? 정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뭔가 아는 게 있어서 저에게 경고해 준 건 아닐까요? 그분도 남편의 불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제 아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밤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웃을 때도 어색해 보이고 대화할 때도 시선을 피하는 것 같고 휴대폰을 볼 때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건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영 씨가 준 쪽지를 버리지 못하고 카페 서랍에 넣어뒀는데 일하면서도 자꾸 그게 신경 쓰였어요. 손님들 주문을 받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커피를 내릴 때도 집중이 안 됐죠. 결국 가영 씨를 다시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혹시 정말 아는 게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가영 씨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날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눴거든요. 혹시 다시 카페에 오실까 싶어서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쉽게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매일 저녁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다행히 가영 씨가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더라고요. 표정은 지난번보다도 더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저번에 주신 쪽지 때문에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못 물어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가영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정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을 테니까 진심이시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런 쪽지를 주셨나요? 혹시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긴 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가영 씨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인생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핸드백에서 큰 봉투를 하나 꺼내시더니 이걸 보시고 직접 판단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모르는 남자가 호텔 로비를 나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고 친밀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랑 찍은 사진이라고는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연인들이 데이트 후에 나오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내가 맞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가영 씨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진들도 봤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차에서 내리면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길을 걸으면서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모든 사진이 최근에 찍힌 것 같았고 두 사람이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집에서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던 밝고 행복한 표정을 그 남자 앞에서는 보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요? 라고 중얼거렸죠. 가영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처음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증거를 보니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던 거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영 씨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반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제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거든요. 당신 아내가 일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간호사 모임이나 의료진 워크숍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몇 가지가 떠올랐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아내가 간호사 모임이 있다면서 늦게 들어온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동료들과 스트레스 해소차 만났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였군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우리 둘 다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똑같이 배신당한 사람끼리 마주 앉아서 눈물만 흘렸죠. 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어서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확신도 서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 카페에 와서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아내분이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제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축하한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물어봤더니 당황하면서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휴대폰을 몰래 봤더니 당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왜 그렇게 어색했는지, 왜 부모님께 말하는 걸 미루려고 했는지, 왜 새벽에 몰래 전화를 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 남자에게 임신 소식을 먼저 알린 거였구나 싶었어요. 카페에서 가영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집에 돌아가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법정에서 승부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던 그날, 저는 집에서 아내의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상황이었거든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화장품들 사이에 작은 영수증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응급실 야간 근무 때문에 늦게 들어간다고 했던 바로 그 날짜더라고요. 그날 아내는 밤늦게 들어와서 너무 바빠서 죽을 뻔했어. 환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쉴 틈이 없었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산부인과에 있었던 거죠.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임신 확인 검사가 아니었어요. 정밀 초음파 검사와 각종 혈액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거든요. 임신 주수 확인과 태아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한 검사들이었는데 이런 검사는 보통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몇 주가 지나서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 아내가 임신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영수증 뒷면에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12주 2일 예정일 확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H와 상해 후 결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H는 누구를 뜻하는 걸까요? 설마 그 남자의 이니셜인 건 아닐까요? 며칠 후에 가영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만나자고 했고 카페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택했어요. 가영 씨를 만나보니 지난번보다도 더 많이 상해 보이셨어요. 며칠 새 살이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진하게 생겼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계속 생각나서라고 하시면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시더라고요. 남편 노트북에서 발견한 건데 보시고 판단해보세요라고 하시면서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이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대화 내용 중에 지현 축하해. 이제 진짜 새 출발이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그 아래로 빨리 정리하고 같이 살자. 아이도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지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내가 보낸 답장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저를 지칭하는 거라는 건 뻔했죠. 아내가 저를 그 남자에게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마치 남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실해? 라는 메시지에 아내가 걱정 마. 시기상 당신 아이가 확실해. 그 사람은 전혀 몰라라고 답장한 게 있었거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뒤이어 나오는 대화들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거야? 라는 메시지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너무 시끄럽게 하면 병원에서도 소문날까봐 걱정되라고 답장했더라고요. 그리고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주고 싶은데 괜찮겠지? 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는 위자료까지 최소한으로 주려고 하다니요.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는 거였죠. 가영 씨도 분노에 찬 표정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대화 내용을 더 보니까 두 사람이 이미 함께 살 집까지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알아봤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 매물 정보까지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같은 기존 배우자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가영 씨가 제 남편도 이혼하자고 계속 성화해요. 당신 아내랑 새 출발하고 싶다면서 저한테는 위자료 조금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둘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거였죠. 배우자들이 저희를 완전히 우롱하면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가영 씨가 말씀하시더니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끝까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고 했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가영 씨는 혼자서 당하지 맙시다. 같이 끝까지 가봐야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완전히 동의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가영 씨와 함께 사립탐정도 고용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더 자세히 추적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탐정이 제공한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야근이라고 말한 날들 중 절반 이상이 그 남자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심지어 제가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집으로 그 남자를 데려오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이미 함께 살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신혼집처럼 깔끔하게 꾸며놓고 아기 방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 중에는 두 사람이 아기용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유모차를 고르고 아기 옷을 살펴보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예비 부모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순간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거든요. 가영 씨도 비슷한 증거들을 확보하셨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려서 아내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기록, 아내 명의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서류,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새로 주문한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영 씨와 상의해서 같은 날 각자 배우자들과 마주하기로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싶었거든요. 주말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검사부터 하자. 내가 진짜 아빠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라고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라고 반문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확연히 들렸어요. 평소 같으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텐데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의심할 만한 일이 있었거든.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래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일어서면서 당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 있는 부인이 아니라 변명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라고 말하자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말이 막혔어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화면만 바라보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어? 누가 이런 걸 줬어? 라고 소리쳤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뒤로 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라고 했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사립 탐정까지 고용해서? 정말 치사하다.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미행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거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이 남자가 누구야? 얼마 동안 만났어? 라고 추궁했죠. 아내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소용없었어요. 그때 아내가 내뱉은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맞아, 만나고 있어.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소리쳤거든요.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행복해지고 싶어.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당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지만 폭력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행복? 남의 인생 짓밟아가면서 하는 게 행복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나아. 나를 진짜로 사랑해줘. 당신은 카페일에만 빠져서 나한테는 관심도 없잖아라고 덧붙였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제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잠시 망설이더니 모르겠어. 확인해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알겠어. 내일부터 변호사 선임할 거야. 너도 준비해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빨리 정리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는 많이 기대하지 마. 나도 새 출발해야 하니까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정말 뻔뻔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면서 위자료까지 깎으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 아내는 큰 가방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에 간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간 거였더라고요. 이미 준비해 놓은 집으로 바로 들어간 거였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 계속 자책했지만 결국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영 씨한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대화했는데 완전히 뻔뻔하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는 건가 싶었어요. 다음 날 가영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리니 변호사님이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거의 확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계속 그 남자 집에 있으면서 연락도 잘 받지 않았거든요. 가끔 문자로 빨리 이혼 서류 정리하자.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고라는 내용만 보내올 뿐이었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임신한 아이의 친자 확인도 법원에 신청했어요. 아내가 거부했지만 법원에서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말 불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친자 확인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어요.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0%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순간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확실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영 씨와 저는 같은 날에 각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서로 증인으로 나서기로도 했고요. 법정에 가는 날 아침 정말 떨렸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니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법정에서 아내를 다시 봤을 때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예전 같으면 사랑스러워 보였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옆에는 변호사와 함께 그 남자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아내 측 변호사가 단순한 감정 문제일 뿐이고 원고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호텔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사진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친자 확인 결과였어요. 판사님이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더라고요. 피고가 혼인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내를 향해 변명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그제야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다면서 원고와는 이미 감정이 식은 상태였다고 변명했지만 판사님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가영 씨도 증인으로 나서서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남편과 제 아내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오랫동안 불륜을 지속했는지, 그리고 저희 같은 기존 배우자들을 얼마나 우롱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셨거든요. 법정 안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아내와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피고들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위자료로 각각 3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어요. 그리고 이혼도 당연히 인용됐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서 아내의 모든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혼자 장만한 집도 저 혼자 갖게 됐고요. 법정을 나올 때 가영 씨와 서로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아내는 법정 밖에서도 끝까지 당신이 너무 심하게 한다면서 원망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어. 새 출발하라고 했잖아라고 말하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후련함도 있었고 그리고 묘한 해방감도 있었어요. 10년 넘게 함께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라는 안도감은 있었거든요. 가영 씨한테서 연락이 와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덕분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판결이 나온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아내와 그 남자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영 씨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정말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토록 꿈꾸던 행복한 새 출발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던 거죠. 먼저 아내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사실이 동료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눈총을 받게 됐고 특히 기혼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그런 일이 터지니까 완전히 왕따가 된 거죠. 결국 사직서를 내고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소문이 이미 퍼져서 쉽지 않다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친정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거였어요. 아내 부모님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당분간은 얼굴도 보지 말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랑 결혼할 때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였죠. 그 남자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가영 씨 말로는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직업인데 불륜으로 인한 소송까지 당하게 되니까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는 거였어요.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최악의 경우 사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새집도 문제가 생겼어요. 위자료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결국 계약해 놓았던 아파트를 포기하고 더 작고 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웃긴 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불륜할 때는 그렇게 로맨틱하고 달콤했는데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니까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됐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 남자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하고 그 남자는 너도 원해서 한 일 아니냐면서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랑해서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서로를 탓하고 있는 거였죠. 반면에 저와 가영 씨는 소송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좋은 친구가 됐거든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가영 씨가 어느 날 우린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힘든데 함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웠을 일들을 함께 나누니까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가끔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됐죠. 가영 씨도 이혼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저도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가영 씨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 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도시 생활에 지쳤는데 조용한 곳에서 새 출발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서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서해안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괜찮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는데 1층은 카페로 쓰고 2층은 작은 펜션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임대료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고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서울을 떠난다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영 씨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모든 것들이 너무 아픈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가영 씨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살면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요.
아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둘 다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죠. 카페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 직원 채용까지 모든 걸 함께 준비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가면서 좋은 팀워크를 보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바닷가 카페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간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휴가차 내려온 분들이 정말 힐링이 된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저와 가영 씨는 정말 좋은 동업자가 됐어요. 제가 커피와 디저트를 담당하고 가영 씨는 고객 서비스와 펜션 관리를 맡고 있는데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일하니까 시너지가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어느 조용한 오후 손님이 별로 없을 때 가영 씨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영 씨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1년 전에는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라고 제가 말했더니 가영 씨도 맞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가끔 예전 일이 생각나기도 해요. 아내와 그 남자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은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두 사람이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이면서 관계가 틀어진 거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남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을 사는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까지 다양했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시고 혼자 여행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며칠 머물면서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떠나실 때 두 분처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부럽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저희도 더 큰 의미를 찾게 됐어요.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영 씨도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나서 가영 씨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가끔은 그냥 조용히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가영 씨가 민호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뭘요? 라고 물어보니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건 말이에요. 만약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가영 씨가 그 쪽지를 주지 않았다면, 만약 저희가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만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예전처럼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일매일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가영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작은 카페가 저에게는 전 세상보다 소중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항상 순탄할 수도 없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영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그런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카페 테라스에서 가영 씨와 함께 별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들처럼 우리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가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었어요. 배신이 남긴 건 상처였지만 한 장의 쪽지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신뢰와 동반자를,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때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넘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